싶은 거, 먹는 거, 예. 그다음에 아픈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예. 먼저 이제 하면서 그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 문제로 나아가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식량 문제 지원 나갔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의료 지원, 예. 뭐 역사 문화 예. 공동 연구, 예. 뭐 체육 예. 뭐 예. 전문가시니까 체육도 있을 거고요. 관광도 열어야죠. 아, 열어야죠. 예. 더 나가야 됩니다. 예. 미국이 볼 땐 사고 쳤다 할 정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 예. 실제 미국이 전 세계 8천여 건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일부는 이제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미국 내에서도 너무 제재를 안 발하고 있다. 예. 이거는 미국의 발등을 찍는 거다 해서 예. 제재 무용론 내지는 제재 철회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기회를 한국 정부든 통일부든 시민단체가 치고 들어가서 예. 미국의 대북 제재 일부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만큼 예. 저는 그걸 사고 친다고 얘기합니다. 예. 사고 칠 정도까지 나가줘야 예. 남북 관계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반중 연합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네. 수출의 거의 뭐 지금 네. 30%, 25% 정도 이상을 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만약 그게 가담했다거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를 향해서 가는 이런 갈등 고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뭐 정답이 이미 뭐 나와 있는 있죠. 예. 질문이고요. 다만 이제 그 미중 현재 신냉전과 예. 과거의 미소냉전은 다르죠. 성격이 틀립니다. 예. 미소냉전은 소비에트가 있지만 예. 이미 팍스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세력의 그 하부적 저항 세력으로서 소비에트가 있는 거지 예. 1대1 대응 과정이 아니고요. 예. 소비에트라는 그 사회주의 진영 블록과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자유진영과 블록은 예. 기름과 물처럼 섞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리된 블록 속에서 그렇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냉전 구조가 심플합니다. 예. 근데 현재 예. 중미 그 신냉전 구조는 예.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의존된 것도 있죠. 경제적으로나 얽혀 국제기구조나 엄청나게 예. 얽혀 있습니다. 예. 중국의 제일 무역 파트너가 미국이에요. 예. 1년에 6천억 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금융 거래액이 1조 불을 넘어서고 있어요. 예. 미국 기업이 중국에다 직접 투자한 것만 3천억 불이 넘어요. 예. 그런 점에서 대소 이 냉전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서로 링크되어 있는데 예. 지금 트럼프는 그게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 수준에서 있고. 얘기하는 건 소위 디카플링, 예.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탐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의 미 상공회에서 의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자기 회원사 중에 중국을 철회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뭐 10%도 안 된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미 간의 긴장이 이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하고. 예. 근데 바이든이 오면 바뀔 건가? 근데 그 바이든도 반중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그렇죠. 뭐 표를 의식해서 그렇고. 예. 어제 그제 뭐 부통령으로 임명된 카마라 해리스도 경선 과정에서 반중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번데 예. 미국 기자가 중국 외교 담당자한테 트럼프를 선호하냐, 바이든을 선호하냐 예. 물어봤어요. 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답입니다. 예. 중국은 예. 트럼프든 예. 바이든은 누구들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거 없다. 예. 미국 선거에 우리가 개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우리는 아무런 선호가 없다. 다만 우리는 예. 상황 조건마다 예. 중국의 이해에 맞고
예. 중국의 번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예. 우리가 대응할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예. 우리한테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 제가 어제 이제 번역한 얘기인데 이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두 개의 큰 파트너 협정이 있습니다. 예. 그게 CPTPP라고 그래서 예. 환태평양 동반자 무역협정이라고 있는데 원래 미국이 주도하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빠지고 예. 일본이 주도해서 형성돼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가 RCEP이라고 하는 그 지역 포괄적 동반자 일반 협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게 6월 달인가 서명을 하고 11월 달에 출범을 하죠. 예. 그게 이제 한국도 거기에 주류 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규모가요. 예. 전 세계 경제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데이터가 재밌는 게 이것이 활성화되면 혜택을 받는 나라가 주요한 국가가 4개 국가인데 예. 중국은 1,000억 불 규모의 예. 이익을 보고 있고요. 일본은 약 350억 불 정도의 예. 이익을 보고 있고 한국이 260억 불의 이익을 보고 있고 아세안이 150억 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그 협상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CPTPP도 리커창이 중국도 들어가겠다. 예. 라고 추파를 던졌어요. 예. 미국이 싫어하죠. 근데 미국은 빠졌으니까 지네들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발언권이 없죠. 예. 이제 일본이 이제 찜질하고 있죠. 캐나다, 호주가. 예. 이제 그거 뭐 이제 미국과 동맹적인데, 근데 그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안 들어간 나라가 중국, 한국, 예.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들어가면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래는 TPP가 반중국 연합전선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근데 빠지면서 미국이 빠지고 오히려 중국, 한국이 들어가 버리면은 예. 오히려 그러면 일본을 앞세워서 주도하려고 하는 전략이 깨지겠는데. 그 RCEP하고 예. CPTPP가 같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면 예. 미중 갈등에서 발생하는 무역과 경제적 손실의 예. 3배 이상의 예. 승수요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로 볼 때 구소련 냉전 시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을 굉장히 노련하게 관리하잖아요. 미국처럼 거칠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패권주의적, 예. 이기주의적, 뭐 예외주의적, 예. 우선주의적 이게 이제 막 근데 사실은 예. 2차 세전 대계 끝났을 때는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루즈벨트가 있을 때는요.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살려낸 거죠. 예. 브레튼 우즈를 만들고 마샬 플랜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각종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합의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간다. 예. 그 점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한국이고요. 근데 90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외주의, 예. 자국주의, 예. 우선주의로 이제 넘어가면서 변질된 건데,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이제 노골화되기 시작하고 네. 신자유주의가 개입이 되면서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요, 예. 60년대 이후 미국의 덕을 봤죠. 그걸 이제 주로 태평양 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일 연대로 해서 예. 이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럼 한국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동안 제일 잘한 게 예. 아시안 국가하고 전략적 제휴를 만들어서 최근에 뭐 행사까지 했잖아요. 예. 인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북아프리카로 가는 데가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미래가 거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진정과 뭐 이 화해와 저기는 그게 머무르지 않고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결정 남한의 탈출구입니다. 경제 네. 번영에. 네네. 그런데 미국이 반중봉쇄를 하는데 네.
뭐 흉내는 낼 수 있죠. 가담한다. 뭐 우리가 정말 뭐 군사적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서는 예. 반중 진영에 가담하는 건 예. 자해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죠. 바보죠. 그래서 우리 평화철도도 이제 바로 남북 관계를 넘어서서 북방 경제를 거쳐서 저 아프리카로 대륙으로 진출함으로써 한반도에 이제 번영을 가져오는 대동맥이라고 이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이 평화 협력을 해야만이 자주성이 커지고 중미 갈등도 완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이 새우등 터지는 이런 이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예. 대한민국 사회, 예. 남한 사회 예. 진짜 위협은 어디서 오죠? 예. 첫 번째 에너지 위기예요. 예. 예. 대한민국은요, 예. 98%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공급로가 차단되는 거가 대한민국의 제1대 위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중동이나 뭐 이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데 예. 이 불안한 공급선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수백 년을 써도 소진이 안 되는 사이베리아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그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극동 그 슈퍼그리드라고 그러죠. 이 극동의 슈퍼그리드가 남한까지 연결되면 에너지 문제 해결이 됩니다. 북쪽에 광물이 또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이베리아 천연가스와 그 저 이 몽골을 중심으로 한 극동의 슈퍼그리드를 한국까지 끌고 오는 게 안보 문제 첫 번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량입니다. 식량. 우리가 이 식량 자급률이 40% 정도 되고요. 곡물 자급률이 28%밖에 안 돼요. 뭐 근데 식량은 뭐 에너지만큼은 긴급하지 않죠. 우리 뭐 진짜 밥하고 김치 먹고 살아도 뭐 몇 달은 버틸 테니까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 관리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파워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식량 공급에 혼란이 생기면 10배를 줘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절대적이죠. 러시아가 밀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유라시아를 기초하지 않고는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보 개념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남침 위협 이걸 안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사이버 안보. 군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북한의 뭐 잘 알겠지만 북한의 GDP 총량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경제력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북한의 23배입니다. 거기다 인구수까지 하면 50배예요. 경제력이 50배가 차이 나는데 북한이 남한을 위협을 한다? 이거는 남한 정부가 무능해도 무능의 정도로 넘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유일한 자기 관심은 북한 사회의 안전을 유격하고 번영하고 산업과 경제를 받쳐서 스스로 자기 번영의 일을 갖는 게 뭐 99% 그렇죠. 100%의 관심이죠. 그렇죠. 남한 사회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집중 노선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 하노이에서도 결렬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습니다. 북쪽의 선제적인 몇 가지 조치에 미국이 상황부터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예정대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일정은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합동 훈련의 그 규모나 내용이 뭐냐는 축소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건 9.19 공동성명 군사 합의성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영공영에 다 이게 적대 행위를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고
또 정부에서는 또 이제 전작권을 환수받는 데 있어서는 연합작전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또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건 전문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나라 하드웨어 군사력은 재래 군사력은 핵 빼고 네. 압도적이죠. 세계 6위입니다. 네. 앞으로 더 투자하면 5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북한은 26인가 뭐 있고 25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적 물리적 전쟁 수행 능력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군을 통치하는 지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의 문제는 그렇죠. 고위 장성들의 문제입니다. 자주권의 문제, 지휘권의 문제예요. 그럼 그 지휘 통솔 능력에 대한 훈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꼭 한반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걸 한반도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미국 가서 해도 돼요. 아니면 제3국 가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가끔 한국이 아닌 뭐 동남아 국가들하고 군사작전을 해요. 근데 꼭 그때 상륙작전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서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소위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사하고도 관계가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니 대한민국 군을 어떻게 외국에다가 미국이 하는 해외 군사훈련에다 동원시켜서 하느냐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진짜 작전 지휘권 인수받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하고 제3국에 가서 해라. 그리고 또 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쩔름발이 전작권 환수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노무현 때는 각자 단독으로 한국 단독으로 미국 단독으로 작전 전시 자산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의 환수였는데 지금은 미래 한미연합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엔사로 가고 한미연합사로 가면 또 그 사령관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뒤죽박죽이 돼 있답니다. 이게 핵심이죠. 유엔사입니다. 유엔사. 유엔사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엔 산하기관도 아니면서 6.25 전쟁에 나서 16개국이 참가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16개국 각자 할 수 없으니 미군이 통합 작전지휘를 해서 통합군 작전지휘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 통합군 작전본부죠. 그게 유엔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면 그리고 이제 16개국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사실 해체돼야 돼요. 그렇죠. 그 1975년에 유엔에서 두 번의 결의가 이루어져요. 한국과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사 해체 결의를 올리고 소련이 주도해서 유엔사 해체 결의를 했는데 소련이 하는 거는 무조건적 해체예요. 근데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결의는 조건부 결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유엔사를 해체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유엔사 사령부의 주력은 일본에 있어요. 지원 부대가 8개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미국을 대행한 그 동아시아 방공 보루 국가고 고객 국가 아닙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면 일본의 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그렇구만요. 그래서 미국 놈들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그래 해체할게. 78년까지 해체할게.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러고 만든 게 연합사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사에서 그 유엔사라는 말이 참 돼. 통합작전부에서 한미연합사에다가
군사 작전권을 넘겨주죠. 예. 근데 넘겨주는 그 용어가 재밌어요. 예. 그냥 넘겨준다가 아니고 리퍼야. 그냥 보관시킨다. 잠깐 유임시킨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유엔사가 예. 필요하면 군사작전권을 회수한다. 예.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는 한은요. 예. 뭐 미래사령부가 있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든 한국군이 있든 예. 최고의 군사결정권과 지휘권이 유엔사에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무슨 작전기관군이 한국군에 들어온다? 별 의미가 없어요. 유엔사가 해체돼야 됩니다. 예.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은 국방 자주권이 없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죠. 그 유엔사를 빨리 그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문 안에도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을 하고 외국군은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유엔사가 이제 오늘날까지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유엔사 사령관 이 모자를 이제 세 개를 쓰고 총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문제를 뭐 우리 외대 명예 교수하신 이장희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진보 평화 진보 그룹들이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유엔에 가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의 사무총장한테 공식적인 사안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쪽의 사무국의 답변은 그 문제는 유엔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잘 아시잖아요. 유엔 안보리는 상임위소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큰 문제 중요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독일에서 이제 주독의 미군 방위비 올려달라니까 안 올려주니까 이제 감축을 했는데 그 감축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좀 줄이고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그 병력을 동유럽에 이제 대속 봉쇄 차원에서 이제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지금 한국 주한미군 감축설이 있잖아요. 전략적 유연 개념으로 좀 줄이더라도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이 오히려 다른 데 배치하고 이동하고. 근데 주한미군의 휴전협정에 따르면은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 기능이었는데 이걸 옮겨 다니면서까지 이 땅에 전초 기지로 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위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감축하고 철수 개념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한미군의 성격이 뭐냐 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한미동맹이든 미일동맹이든 이건 반공의 보루. 대러시아 뭐 북한은 그냥 핑계고요. 핑계지 뭐 부실이고. 그런 건데 이제 그 주독 미군 얘기로 들어가면 사연이 길죠. 원래 통독이 될 때 코르바조프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레건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합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 나토를 확장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전진시키지 않는다라는 동의하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푸틴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크림반도를 저기한 거는 미국의 하지 못한 저지선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는 철저한 나토의 확장이고 미군이거든요. 독일 문제의 발단은 마크론이죠. 프랑스의 마크론이 나토는 저기다 이제 뭐 저 빈혈 환자다. 이건 뭐 그냥 눈만 밟고 말고는 죽은 사체다. 유럽군을 창설해야 된다. 하고 나왔고 메르켈이 그걸 뒤에서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프랑스하고 독일을 한번 그 뒤통수를 한번 치겠다고 이제 작전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G 플러스 G7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한국, 러시아 등등 인도 등
초빙할 텐데 와라. 예. 그때 메르켈이나 마크론이 다 거절해요. 예, 거절. 빤하거든요. 반중국 봉쇄 연합전선이니까. 그냥 메르켈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런 데를 내가 왜 그러냐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그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틀 뒤에 발표하잖아요. 주둔 미군을 뺀다. 근데 그 빼는 게 아니죠. 이동 배치하는 겁니다. 폴란드 쪽으로. 근데 문제는 유럽 주둔 미군의 전략의 본부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뺍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르켈은 웃는 거죠. 우리들의 통일을